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의사 홍승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분은 1982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지만 팔다리가 없게끔 태어났죠. 그렇지만 도전 정신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하려는 노력, 수영도 하고 모든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셔서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소개된 책입니다. 허그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고 미국에서도 1982년도에 태어났을 때는 아마도 의학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팔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태어난 직후에 82년도에 태어난 다음엔 엄마 아빠도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도대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놀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는 초기에 충격이 쌓였지만 이 아이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허그란 책을 써서 자살하려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또 우울증으로 아니면 사회에서 실패해서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강의하러 몇 차례 오셨고, 한 번은 저도 강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정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삶을 끝내려는 사람이 정상일까? 아니면은 이분처럼 삶의 끝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분이 정상일까? 물론 이제 해부학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팔다리가 없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옷도 이제 일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생활을 혼자 가능하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파도 타기도 시도하고 우리가 평상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활동들을 직접 시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TV 프로그램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닉부이치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도 네가 이렇게 세상에 온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닉부이치에게 설명을 했었고, 닉부이치도 그 이유를 찾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방황의 시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닉부이치는 1982년도에 출생해서 허그, 플라잉,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등의 유명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도 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는 도전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임신 중 태아로 만약에 우리가 닉 부이치치를 만났다면 우리 의료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요즘의 현대의학 기술로는 팔다리 이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의학 기술로 닉 부이치치가 만약에 과연 세상의 빛을 세상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제 아내한테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되게 젊었어요. 20세에 결혼을 했고 저희 어머니가 23세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두 분이 아마 사랑을 하신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더 많았던 어머니와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임신한 어머니한테 낙태해라. 저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세에 너무 이른 나이에 두 분이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는 23세, 아마 남편대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3살 많았었고,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뭐 가벼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임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그 당시에 할머니의 조언대로 낙태를 결심했다라면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라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권리다.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의 판단은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삶입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할 겁니다. 닉부이치 같은 분을 뱃속에서 우리가 진단하게 되면 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닉부이치를 저는 소개시켜 줄 것 같습니다. 닉부이치라는 분도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 줄 것 같습니다. 염색체 이상 중입니다. 염색체 이상 중에 원래는 46XX, X 염색체가 2개 있어야만 여성, 정상 여성의 정상 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X 염색체가 하나 없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터너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목이 이렇게 좀 넓어져 있는 소견이고 키도 좀 작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 모습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연수를 가서 1년 동안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그 캐나다에서 교제하시던 분,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국에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치료받으러 본인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무슨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학생 딸이 사실은 터너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터너 증후군이라는 걸 몰랐어요. 의사면서도, 산부인과 의사면서도 이 아이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몰랐어요. 캐나다에 살면서 워낙 영어를 잘하고 천재예요. 말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서 나중에 수학 전공을 하고 싶다 당시에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이 아이가 터너 증후군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터너 증후군은 IQ가 정상입니다. 우리 지능이 정상이고 이제 내 터너 증후군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한 2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키가 좀 작은 거, 또 하나는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제 키가 작은 여성들은 낙태돼야 된다.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임신을 못하는 여성들은 낙태돼야 된다.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 동의하실 수 있나요? 사실은 이 터너 증후군도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터너 증후군이지만 임신한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의학이 발전된 현대의학은 터너 증후군의 난임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에 성장 클리닉이라는 게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장 클리닉이라는 건 키가 작은 아이들이 키가 더 평균 정도 가까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 주사라든가 기타 이런 보조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센터인데 그 아이도 한국의 성장 클리닉 도움을 받으러 왔던 거예요. 키가 좀 더 클 수 있게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주사제를 타가고 주사를 처방을 받고 약의 농도를 조절하고 그래서 다시 캐나다 가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지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 아이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염색체 상황은 본인은 정상이다라고 믿고 있나요? 본인이 키가 작거나 임신이 잘 안 되면 본인도 염색체 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전체 결혼한 부부 중에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가정이 10%입니다. 10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은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되는 모든 여성들은 세상의 빛을 봐서는 안 될까요?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거로 터너 증후군도 현대의학 기술의 도움으로 임신도 일부는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여성도 성장 클리닉의 도움으로 키가 클 수가 있어요. 이 터너 증후군도 역시
또 하나의 이상은 21번 염색체가 큰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경우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과거에 대선 때 부통령 후보가 아마 아기가 이 다운 증후군인 걸 알고 태어나서 지금도 같이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도 유명한 국회의원이 딸이 다운 증후군임에도 알고 분만을 결심하고 지금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신 중에는 혹시 간혹 이렇게 뱃속에 큰 혹을 만드는 다낭성 이형성 신장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MCDK, Multiple Cystic Dysplastic Kidney라는 질환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콩팥은 이렇게 기능하지 못하면서 혹으로 바뀌는 겁니다. 초음파를 보면 뱃속에 커다란 혹이 있어요. 얼핏 보면은 되게 흉측스러워 보여요. 그렇지만 이러한 멀티플 시스틱 디스플라스틱 키드니의 85%는 수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반대표 콩팥이 정상이라면 우리가 콩팥 신장 이식을 할 때는 하나의 신장만 이식하죠. 그래서 반대편 콩팥이 정상이라면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놔두면 지금은 혹이 크지만 출생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혹의 크기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흉측하죠. 이제 한국의 사진을 실물 사진들도 있지만 이 사진을 공식적으로 쓴 거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쓴 겁니다. 임신 20주에 한 산모분이 한 분 옵니다. 개인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가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받고 와요. 무슨 이상입니까? 그랬더니 입술 갈림증이 의심됩니다. 초음파를 보니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태아기형 유무를 거의 90% 이상 가까이 90% 가까이 알 수 있죠. 입술 갈림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흉측하죠. 임신 중에 이분은 이제 저희 대학병원까지 고려대까지 온 이유는 진짜 입술 갈림증이 맞으면 아기를 낙태하려고 마음 먹고 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입술 갈림증은 맞습니다. 다만 성형외과 입술 갈림증을 전문으로 수술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제가 편지를 써드립니다. 성형외과에 갑니다. 임산부가. 그리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태어난 아이들 수술 전,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줍니다. 수술 전, 수술 후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줍니다. 수술 전, 수술 후 엄마가 마음을 바꿉니다. 아, 입술 갈림증, 입천장 갈림증은 수술해서 교정하면 괜찮은 질환이구나. 마음을 바꿉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입술 갈림증이 심하게 나타나죠. 엄마는 놀랍니다. 처음에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얼굴 모양에서 벗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제 산부인과를 방문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방문하죠. 엄마는 평상시에 만약에 그 당시에 낙태를 선택했다라면은 삶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의 표정은 밝은 표정으로 입술에 웃음을 가득 먹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안고 산부인과 외래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옵니다. 만약에 그때 임신 20주에 낙태를 해서 아기를 죽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지만 그런 얘기는 환자하고는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성인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렵다. 적응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세상의 빛을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 낙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심장 이상도 그렇고 입술 갈림증, 복벽결손증 이런 다양한 질환의 90% 이상, 해부학적 이상의 90% 이상은 거의 완치가 가깝고 일상생활하는데 문제를 하나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해주면 되죠. 임신 중에 이런 아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해줘야죠. 성형외과 선생님이 현대의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안내해주고 성형외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심장기형을 갖고 있는
임산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 수술 전문하시는 흉부외과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야 되죠. 복벽결손증으로 장이 튀어나온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소아외과에 장 수술 전문하시는 교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치료받을 거고 예후가 어떨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엄마 아빠의 고민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재생을 뱃속에서는 원래 입술이 원래 모든 아기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를 거치면서 세포 재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끝까지 세포 재생이 되면 다치는 거고, 세포 재생이 원활하지 못해서 중간에 세포 재생이 멈추면 입술 갈림증 상태로 발달이 끝나는 겁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 누구나 다 구멍이 있습니다. 세포 재생이 원활하면 그 심장에 점점점 발육하면서 심장이 구멍이 막히는 거고, 세포 재생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구멍이 일정 정도 남은 상태에서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엄마 아빠 잘못한 게 없어요. 복벽결손 중에 장이 밖으로 배 구멍이 다 안 닫혀서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배꼽 옆으로 장이 막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도 있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구멍이 배꼽 탯줄만 남기고 닫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작은 구멍이 나오면 그 사이로 장이 밀려 나오는 것뿐인 겁니다. 해당 질환은 엄마 아빠가 자책하거나 서로 책임을 묻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고 도움을 주면 됩니다. 현대의학은 그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의 교수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 중인데 뱃속에 이렇게 장이 튀어나오는 질환을 우리가 가스트로스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스트로스키시스는 장이 밖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너무 흉측스러워요. 하지만 이건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복벽, 장을 뱃속에다 가둬둬야 되는 벽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배꼽 탯줄만 남기고 다 닫히는 건데, 세포 재생 과정에서 일부 완벽하게 배꼽이 닫히지 않고 배꼽 옆으로 구멍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 사이로 장이 밀려 나온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자궁 안에는 양수는 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양수에는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더라도 아기는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양수 안에서. 다만 밖에 태어나는 순간에 바깥에는 균들이 많이 있죠. 그 균들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수술을 하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장을 넣고 꼬매주는 거죠. 간혹 이게 한 번에 1차 수술을 안 되면 깨끗한 소독된 막이 있습니다. 특수의학적 물질의 막이 있는데 그 막을 씌워 놓는 거죠. 이제 아기 신경 수술할 때 일시적으로 신경을 덮어 놓는 그런 막들이 있습니다. 요 마찬가지로 습도를 유지하면서 뱃속에 장이 다른 균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시간이 지나서 장이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스트로스키시스는 초음파상에 미리 진단됐다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장은 비록 튀어나온 모습이 흉측스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 그건 놀랄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수술 직후에 넣고 수술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분도 역시 수술 직후에 다른 대학병원에 다니다가 해당 교수님이 해외 학회로 직접 응급 신생아 중환자실도 꽉 차 있고 직접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고, 제가 수술을 저녁에 소아외과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 우리 어쨌든 전문가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외과 선생님도 저녁에 오시고 제가 또 응급수술을 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바로 소아외과 선생님이 아이를 수술해주고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물론 이건 외국 사진 아까도 말씀드린 거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도 아직까지 일단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쓴 겁니다. 이런 가스트로스키시스도 보기에는 흉해 보이지만 이 장의 문제가 아니고 넣어주고 꼬매주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이런 모습의 사진이었지만 나중에 커서 이런.
실제로 제가 수술한 제왕절개를 제가 해드리고 소아외과 선생님이 그 장수술을 해주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이 엄마 아빠가 나중에 또 옵니다. 둘째 임신했을 때 괜찮은지 봐달라고 오죠. 둘째가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트로스키시스가 안 생겼습니다. 장이 깨끗하게 잘 아물었고 이 아이는 건강합니다. 얘기를 해주죠. 이제 또 옵니다,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병원에서 잘 건강하게 산부인과 아기가 건강하니까 대학병원에서까지 분만할 필요는 없었죠. 이제 개인 병원에서 잘 분만을 하고 다음에 또 왔어요. 이번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첫째, 둘째가 있으니까 엄마는 셋째를 예상 못한 임신이지만 낳고 싶습니다. 근데 아빠는 첫째, 둘째가 있기 때문에 셋째는 도저히 부담돼서 못 낳겠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셋째는 못 낳겠다. 이 두 분의 의견이 충돌하니까 첫째, 둘째 임신을 도와줬던 그럼 선생님의 의견을 좀 구해보자라고 저 앞에 남편을 데려옵니다. 저는 의도를 알죠. 그 엄마는 선생님한테 가면 아마 선생님은 아마도 이 세 번째 아이 생명을 살리는 걸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부인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아기들을 임신 중간에 낙태를 해야 될까라는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못 봐야 될 아기들이 없거든요.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해아기 과연자로 세상의 빛을 보지 말아야 될까?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해아 아이지만 그 아이도 그 엄마 아빠가 문해아이지만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임신을 유지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SNS에 공유한 그 젊은 부부의 결정을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들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기는 모자를 씌워놓으면 너무 이쁩니다. 내가 문해아라 그러면 이제 머리를 감싸고 뇌를 감싸고 있는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뇌 신경 조직이 바깥으로 일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뇌도 발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은 한 달 이내에 사망합니다. 그 아기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성숙한 이별을 합니다. 제가 산부인과 미국에 있는 그 분도 아기에 대한 낙태를 산부인과 의사도 권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차피 태어나도 살 수 없으니 낙태를 합시다. 임신 20주 전이었죠. 문해아였고. 근데 이 부부의 결정이 참 독특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제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 임신 20주에 이 문해아 아기를 낙태하는 것이 엄마 몸에 좋을까? 아니면 임신을 유지해서 비록 아기가 사망할 게 예상되긴 하지만 만삭에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게 임산부 몸의 건강에 어떤 게 더 부담이 덜 될까? 어떤 게 임산부 건강에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후자예요. 임신을 잘 유지해서 막달에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는 게 엄마 몸에 임신 20주에 억지로 유산수술, 낙태수술을 하는 것보다 임산부 건강이 훨씬 좋아요. 그럼 돌이켜서 생각해 보자. 이분의 임산부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떨까? 임신 20주에 낙태하는 것이 임산부의 정신건강 상태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지금처럼 자연적으로 막달에 아이를 분만하고 이렇게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일반인 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이별을 하고 싶죠. 그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런 정상적인 이별을 했을 때 그 엄마가 느끼는 죄책감은 어떨까요?
후자가 훨씬 이분의 심리적 상태도 나중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고 정상적인 이별을 했었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기는 어떨까요, 아기는? 뱃속에서 20주에 낙태됐을 때하고 태어나서 우리는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생각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다 생각을 한다는 걸 알 거예요. 일정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기도 할 거예요. 아기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어도 기본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주면 태어난 순간에는 울다가 엄마 품에 딱 안겨주면은 울음을 딱 멈춥니다. 친숙한 거죠. 평소에 자고 안에서 듣던 엄마 심박동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기는 울음을 딱 멈춥니다. 그만큼 아기는 기본적으로 엄마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임신 중간에 이렇게 낙태한 경우하고 후반에 정상적으로 분만해서 원가족의 분을 앞에서 이별을 한 경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산모한테 도움이 될 건가? 후자가 훨씬 더 성숙하다. 누구나 다 이별을 하는데 성숙한 이별을 우리는 해야겠다.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일종의 충격이었습니다. 그 엄마 아빠는 그냥 자연적인 경과를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되돌이켜 거꾸로 어차피 빨리 태어나서 한 달도 못 사는 거 빨리 임신 종결하고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저 산부인과 의사인 저여조차도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다음 볼까요? 이게 척추분리증입니다. 척추분리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척추를 감싸고 있는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신경 조직이 그 사이로 일부 밀려 나오는 거죠. 이 척추분리증의 아이들도 예후를 보면 이건 외국의 사진이죠. 역시 이렇게 척추분리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생활을 하는, 물론 이제 보조적인 기구의 도움을 필요한 아기도 있고 혼자 쓸 수 있는 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분리증의 예후를 보면 신경관절선증 아이들은 대부분 머리 쪽에 뇌실 확장증이 없는 아기들은 대부분 IQ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 52%는 의료기기의 도움 없이도 걷는 아이들입니다. 또 21% 정도는 의료기기의 도움을 좀 주면은 걸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 약 70% 이상의 아이들이 보행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척추분리증이 있으면 혹시 머리 쪽에도 지능저하도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뇌실확장증이 없는 아기들은 지능저하가 없다는 게 기존의 보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척추분리증이 있으면 보행장애, 걸음걸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70% 이상의 아이들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변 대변의 문제입니다. 역시 재활치료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전체 척추분리증의 50%에서 70%는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적응할 수 있다. 너무 두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척추분리증 아이들도 태어나서 의학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일종의 문해아이입니다. 한국에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한국에서도 문해아이들이 문해아라고 진단됩니다. 그러면 산모들이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지냐면 낙태하러 사라져요. 저한테 진료 바로 들어왔다 갑자기 다 사라져요. 어딘가에 몰래 가서 낙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의 선택을 어쩔 수는 없는데 이 산모분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고 한 아기는 정상이고 한 아기는 문해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상급 대학병원까지 왔어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문해아 아기도 한번 꼭 만나보십시오. 엄마와 아빠에게 그렇게 면담을 여러 차례 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이 아기를 만나길 거부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아직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아내가 잃은 이 문의 아기를 보면 정신적인 충격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하면 이 문의 아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학적 치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상 아기만 좀 잘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엄마는 문의 아기는 보지 않고 정상 아기만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빠가 이런 부탁을 여러 번 해요. 엄마도 아빠의 그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여러 번 면담을 했죠. 이 아기도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기도 엄마가 보고 싶을지 모릅니다. 꼭 한번 아기가 살아있을 때 꼭 만나보세요. 라는 제가 여러 번 임신 중에 산전수설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역시 태어나서 이 손들이 뭐냐면 태어난 직후에 의료진의 손이에요. 아기한테 의학적 도움을 주려고 산소를 주고 있고 의료진들이 이 아기를 태어난 직후에 이렇게 치료를 했던 거죠. 머리에다가 감염되지 않게 이런 물질로 무균 상태의 막으로 싸서 아기 감염되지 않게 머리 쪽을 보호해 준 거고요. 신생아 중환자실로 와서 아기 모자를 씌워놨는데 너무 이뻐요. 우리 간호사들이 제일 이뻐하는 아기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아기는 딱 5일을 삽니다. 5일을 살고 천국으로 먼저 죽죠. 천국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한번 아기를 보러 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기를 만남으로써 거꾸로 누구나 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죽기 전에 이 아이를 만남으로써 엄마의 불필요한 죄책감, 아기를 버렸다라는 죄책감을 갖지 않고 남은 삶을 살아있는 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똑같이 너는 쌍둥이였는데 한 애는 태아기형으로 일찍 사망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아기형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건가요? 살아있는 아기만 보면서 계속 우실 건가요? 아마 그 엄마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에게 엄마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이제 엄마는 아기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아기는 엄마를 본 겁니다. 이 아기는 엄마를 만났고 편한 마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낙태를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1부 강의와 2부 강의, 오늘의 3부 강의 속에서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성별에 따라서 남자이면 낳고 여자이면 낳지 않고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 여러분 사회도 바뀔 겁니다. 한국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자아이라고 해서 낙태하지 않고 남자아이라서 낳고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요즘은 더 이제 소가정으로 바뀌면서 엄마 부모랑 대가정 제도가 아니라 소가정으로 바뀌고 이제 옛날 과거의 풍습들이 사라져가면서 엄마 아빠들이 여자아이를 더 선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라고서 임신을 유지하고 여자아이라서 낙태라는 지금의 의료 풍습 문화는 바꿔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여자아이라 그래서 아기를 유산시키는 그런 현상은 멈추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기가 약물을 복용했거나 아니면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아기를 낙태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태아경의 위험도는 이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 태아경의 위험도가 있는 약제, 백신 이런 노출들이 있을 때 인공유산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아기 태아경은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사회에도 같이 이 아이의 치료 또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척추분리증도 역시 적절한 치료로 70% 이상이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태아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해아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분만과 성숙한 이별이 엄마 건강에 더 도움이 되고 그 아기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편견을 가지지 말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염색체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지만 전 아직도 제 염색체 검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 염색체가 정상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어른 성인의 염색체 검사를 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뱃속에 아기가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염색체 이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검사를 했더니 엄마나 아빠가 염색체 이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빠는 얘기합니다. 아, 나랑 염색체 같으면 얘는 살아도 되겠네. 그동안은 모르셨던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자꾸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여하라 그래서 아기의 생명을 낙태를 시행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겁니다. 한국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나라도 아마도 바뀔 겁니다. 좀 더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미리 먼저 그러한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안내해 줘야 됩니다. 태아 기형 또한 염색체 이상이 있더라도 낙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성별 선호 사상에 대한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만 그 길어진 시간 동안에 낙태되는 아기들을 생각한다면 이 여아라 그래서 낙태하는 문화를 줄이기 위한 언론을 통한 노력, 사회적인 노력들이 빨리 여러 분야에서 같이 언론과 그리고 정치 분야와 의료 분야와 모든 분야가 서로 협조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